자, 지금부터 청산별곡 설명을 좀 할 건데 그냥 프리뷰처럼 수업 오기 전에 간단하게 예습 겸 보고 오라는 영상이라서 뭐 되게 길게 찍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 맥락, 뭐 고려가요라는 장르의 특징 이런 것만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보고 오시면은 수업 들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려가요가 어떤 형식의 특징이 있는지, 청산별곡은 그런 특징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랑 같이. 자, 청산별곡은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는 3분후라는 특징이 있어요. 3분후. 아이고, 안 보이네. 3분후. 그러니까 3분후가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삼음보, 그리고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 그 다음 후렴구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외우세요. 3분후. 3음보는 밑에 보면서 할까요? 보세요. 청산별곡도 고려가요니까. 자,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에서 음이 구조 문장으로 끊을 때 세 부분으로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음보당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되니까 3음보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3음보에 332조다. 글자가 세 글자 두 글자 반복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연체라는 건 보세요. 청산별곡. 고려가요가 청산별곡뿐만 아니라 고려가요가 대부분 다 연이 나눠져요. 1연부터 8연까지 있거든요. 청산별곡은. 그래서 연이 나눠진다. 분연체다. 혹은 분절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이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자, 후렴구. 고려가요는 아주 큰 특징이 후렴구가 있다는 건데 마지막에 얄리얄리 얄랑정 얄레리 얄라 이런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렴구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후렴구는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인데 이 청산별곡의 후렴구처럼 울림소리, 리을, 이응, 얄리얄리, 얄랑정, 얄라리, 얄라 이렇게 리을, 이응과 같은 울림소리, 이런 걸 울림소리라고 하잖아요. 울림소리를 많이 넣어서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흥겨워. 반복되니까 또 흥겨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후렴구랑 작품의 주제가 어떤 식이냐면은 서로 상반된 분위기예요. 이게 읽고 나면 알겠지만 청산별곡이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그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청산이나 바다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히려 내가 떠나온 속세에 대한 가족도 있고 내 과거의 추억도 있을 텐데 속세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거를 벗어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 했던 뭐 이런 얘기지. 속세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워하고 미련을 갖는다는 건 과거에 대해서 뭐 그렇고 해서 굉장히 삶의 힘겨움, 고독, 슬픔 이런 걸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상적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애상적, 체념적 뭐 이런 분위기인데 후렴구는 다 흥겹잖아. 그러니까 후렴구와 시의 주제, 시의 분위기가 서로 상반된다. 대조적이다. 대비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후렴구가 만약에 정서를 강조한다.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정서 강조하고 분위기를 강조하고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주제를 형상화하고 주제 형상화 이렇게 되면은 다 틀려요.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웬만하면은 작품과 서로 반대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고려인의 낙천성을 보여준다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낙천성.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용은 슬픈데 후렴구는 되게 얄리얄리 얄랑정 얄라리 얄라 이렇게 경쾌하잖아. 그게 조금 슬프긴 한데 약간 자기 스스로를 좀 추월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해서 고려인의 낙천성, 슬픈 와중에도 조금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려는 그런 민족성 이런 걸 드러낸다고 한다고 하는데 난 솔직히 이해는 안 돼. 근데 그냥 문제에 난 맞다고 하세요. 고려인의 낙천성. 어쨌든 주제랑은 상반됩니다. 주제를 강조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각 연을 나누고 왜? 후렴구를 보시면 매 연마다 똑같은 부분의 마무리 부분에 반복되면서 얘가 나왔다는 건 그 연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각 연을 나누는데 이런 거를 분연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 연마다 반복되어서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구조적 통일성, 안정감은 그냥 매번 반복되면 돼요. 똑같은 부분에 매번 반복되면 구조적으로 통일성이 느껴지네. 안정감도 느껴지네. 똑같은 부분에 반복되니까. 그쵸? 거기에 플러스 이게 얄리얄리 얄라성이라는 후렴구가 나온다는 것 얘는 청산별곡의 작품이 맞구나 라는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유기성 이건 청산별곡이 맞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유기성을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유기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후렴구가 하는 일이 많은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서와는 상관없다는 거 반대된다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3분우입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려가요가 민중문학인데, 말 안 했나? 민중문학이에요. 민중문학이고 평민문학인데, 그래서 삶의 어떤 힘겨움, 뭐 평민들의 삶의 애환 이런 거를 노래를 해요. 그래서 성격, 현실 도피죠. 아까 말했지만은 청산과 바다에 가고 싶다가 단순하게 와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면서 안분지족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청산하고 바다는 이상향은 맞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어라는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청산 바다는 상징적으로 이상향이자 동시에 도피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도피처. 이상향이자 도피처예요.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야. 애상적, 슬프죠? 체념적. 이 체념적은 뭐냐면 일단 청산 바다에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읽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사는 거는 마치 누가 던진 돌에 맞은 것 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돌이 상징인데 고독과 슬픔의 운명, 고독한 운명, 그런 부정적 현실의 운명을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운명, 이런 고독의 운명을 상징하는 게 돌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그냥 운다고 해. 그러니까 뭐 이 돌 누가 던졌어? 누가 나한테 이런 짱돌 던진 거야 해서 쫓아가서 뭐 그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 극복 의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돌에 맞아서 울고 있구나 어쩔 수 없지 내가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다음 청산별곡의 맨 끝에 보시면은 8연에 보시면 그냥 어쩔 수 없지 술 먹고 잠깐 위로하자 스스로를 술을 먹고 위로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적 갈등의 일시적 해소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일시적 해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술 먹고 뭐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적 화자가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게 약간 체념적이다 현실 체념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삶의 고뇌,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결국 체념적이다. 삶의 고독과 비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상징적 시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미리 좀 얘기할게요. 상징적 시어는 청산, 바다, 아까 말했던 고독의 운명, 화자의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 돌이라는 시어가 있습니다. 맞아서 울고 있는 돌. 자, 시구의 반복은 방금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해서 살얼이랐다가 벌써 반복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됐죠? 운율감을 형성하고 이 따위는 너무 쉬워서 그리고 고려시대 때 지어져서 불렸으니까 당연히 우리 한글이 없으니까 구비전승 되겠지? 꼭 구비전승 되다가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글로 기록됐다는 걸 잊지 맙시다. 나중에 그러니까 기록 문학이 아니라 구비전승됐던 구비전승됐던 문학이에요.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없었으니까요, 우리 글이. 민중문학이니까 한자나 향찰로 기록할 수도 없었고 한자를 잘 모르니까 민중들은. 자, 그런 내용이고 미리 좀 몇 개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시적 화자가 보통은 그냥 농민, 유랑민, 그러니까 고향에서 농사 짓다가 뭐 빚 때문에 혹은 가혹한 정치, 탐관오리 때문에 쫓겨나서 혹은 도망쳐서 유랑하는 유랑민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보는데 얘를 이제 화자가 세 가지의 어떤 신분이 있다. 그러니까 화자가 좀 애매하다 이거야. 세 가지로 해석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유랑민, 농민, 유랑민,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유랑민으로 보통 많이 해석하고 두 번째는 좌절한 지식인. 그래서 뭐 최씨 무신 정권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좌절한 지식인, 현실의 좌절한 지식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쫓겨난 지식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해. 변방으로 쫓겨났다. 변방으로. 옛날에 이제 정치하다 쫓겨나면 변방으로 쫓겨나잖아요. 아니면 죽든지. 그래서 쫓겨난 지식인, 좌절한 지식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가 이별한 여인, 이별한 여자, 이별한 임과 헤어진 시련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별한 여자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당장 달달달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고 시험 보기 전에는 좀 외워야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끼 묻은 쟁기, 익 묻은 쟁기가 이끼 묻은 쟁기인데 미리 좀 얘기하자면 이게 유랑민, 농민, 유랑민의 쟁기도 되고 그 다음에 병기,
아까 말했지만 좌절한 지식인이 변방으로 쫓겨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쫓겨나서 걔가 이제 변방 지키라고 억지로 이제 병기, 알지? 병사가 되어서 변방을 지키면서 그 병기를 들고 있다 해서 좌절한 지식인의 병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발음 잘해야 돼. 변기가 돼야 안 그러면 병기. 그 다음에 실현한 여자의 은장도, 쟁기, 장기 그랬으니까 은장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끼 묻은 쟁기가 쟁기도 되고 병기도 되고 은장도도 되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화자의 신분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다양하게 해석되는구나, 화자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듣고 넘기세요. 그렇구나 하고. 자, 거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 시간이니까 현대어를 좀 외워야겠지만, 현대어 풀이를. 자, 1연.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옆에 보시면 살고 싶구나 이렇게 돼 있고, 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됐고, 일반적 해석 살고 싶구나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시다. 청산에 살고 싶구나. 응? 알겠지? 그래서 소망, 청산에 대한 소망, 동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머루랑 다래가, 머루하고 다래 산에서만 나는 소박한 음식이고, 청산에 살고 싶다는 거야. 이런 거 먹으면서. 됐죠? 그 다음에 후렴구 얘기는 더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갑시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청산에 왔든 아니면 못 왔든 간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도망은 쳤나 봐. 근데 자꾸 자기가 살던 곳을 보면서 좀 그리워하고 있고 미련을 보이고 있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의 내적 갈등이 비애가 있는 거야.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그립기도 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기도 하니까 화자가 자기 삶에 대한 비애, 고독 이런 걸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애와 고독을 새라는 자연물의 감정이입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새라는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슬픈데 그거를 새가 울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가 운다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운다고. 자,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그러니까 이제 울어라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는구나도 되고 울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끔 노래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건 나중에 선생님 필기 보면서 하자. 어쨌든 그냥 일단 일반적 해석으로 우는구나 이렇게 할게. 울어라 이것도 되는데 우는구나. 오늘은 그냥 약간 이제 프리뷰니까 일반적 해석으로만 합시다. 우는구나. 새를 보면서 화자가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네가 우는구나 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일단 감탄형 어미 썼고 새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새가 청자야, 여기서는 화자에게.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쓸게요. 영탄적 어조로 새가 우는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근데 새가 운다는 건 사실 내가 슬퍼서 그러니까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고, 여기서 의인법 쓰고 있다는 것도 할게요. 새한테 의인법 쓰고 있다. 널 나와, 너보다. 해석 외워야 돼요. 너보다. 지금은 쓰지 않는 비교 부사격 조사 보다입니다. 나와가 보다예요. 너보다. 이때 너가 새야. 새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이노라. 나도 운다. 난 너보다 시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사실 새는 나와 공통점이 있는데, 나의 시름이 새보다 더 많다 했으니까 이때 새는 나와 비교의 대상일 수도 있죠. 새와 나를 비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쟤도 슬프고 나도 슬픈데 내가 쟤보다 더 슬퍼.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인 새를 통해서 의인법이라든지 비교의 방식으로 고독함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자, 3년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떠나온 속세의 공간을 좀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새가 나오는데, 이때의 새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화자의 분신이야. 화자의 분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속세로 가고 싶은 거야. 떠나왔는데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새를 본데, 새가 마치 이렇게 자기가 살던 그 속세로, 그러니까 여기 물아래라고 나오는데, 물아래가 왜 속세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강물 밑에, 강물이야. 강물 밑에 마을이 생성돼요. 왜냐면 여기에 토지가 있으니까 논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이 바로 속세인데, 이 물 아래에 있는 마을, 즉 속세로 날아가는 새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새가 진짜 물 아래로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화자는 제가 마치 나의 분신인 것처럼, 나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선생님 그럼 감정이입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보세요.
이건 감정 자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긴 힘들고 그냥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자의 분신이요. 그래서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지금 세속으로 내가 원래 살던 마을로 날아가네. 그 말은 뭐냐면은 화자가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죠.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하는데 마을로 날아가던 새야. 그래서 화자의 상실감이든 화자의 뭐 미련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상실감은 이제 과거에 살던 공간을 잃어버렸다. 이런 상실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라고 하시면 돼요. 속세에 대한 미련. 그 다음에 이 가던 새를 갈던 밭이랑 사례가 긴 밭에서 새를 사례라고 사례 갈던 사례 가던 새를 갈던 이게 이제 밭이랑이 사례인데 사례가 밭이랑이야. 밭이랑을 사례라고 해 옛날에. 그러니까 사례 긴 밭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이랑 고랑 할 때. 그래서 갈던 밭이랑 이렇게 해도 똑같아. 사실 새라고 안 하고 갈던 밭이라고 해도 더 슬퍼. 더 미련이 더 잘 느껴지지. 예전에 내가 마을에서 물 아래 마을에서 갈고 살던 밭을 바라본다 하면 얼마나 미련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제 미련을 떠올리게 한다. 이끼 묻은 쟁기 아까 설명했어요.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유랑인의 쟁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랑민의 쟁기. 쟁기요, 쟁기. 그러니까 내가 갈던 밭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갈던 밭으로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가던 새를 본다. 그래서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고 속세의 미련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 세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다. 그럼 왜 떠나왔냐고요? 살기 힘드니까. 계속 미련이 남는 거지. 거기 살고는 싶은데 가혹한 정치라든지 빚 때문에 못 살아서 떠도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요. 이제 고독하다 이런 얘기야. 여기 혼자 살려니까 고독한 거야. 떠나와서 1인공 결인공해서 참고로 1인공 결인공 원래 1이고 결이고인데 원래는 여기 이응자를 더 썼지? 음악성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성 강조. 그래서 1인공 결인공 하여 낮은 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뭐 어쨌든 농사를 짓든 채집을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바쁘잖아요. 해도 떴고 그래서 좀 잊고 지냈어. 그런 고독함을. 낮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고독한 거야.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해서 여기서 잠깐만요. 서리법이 있고요. 또 어찌하리 있고 해서 서리법.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밤은 절대 고독의 시간인데 낮과는 다르게 절대 고독의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낮은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낮은 그냥 잊고 산 거야. 먹고 살아야 돼서. 근데 밤이 되니까 너무 고독하고 할 일도 없고 적막하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그쵸? 내가 고독하다 이런 얘기야. 밤은 또 어찌하리라 해서 서리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고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롭다 고독하다. 낮과 밤의 상황 대비인데 낮에는 그래도 잊고 살았고 밤이 되니까 더 고독하다. 그래서 고독감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자 사연까지 반절했는데 여기서 A, B, A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용적인 건 됐고 지울게요. 지우고 아까 제가 A, B 구조가 청산별곡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A, B, A잖아요. 청산별곡의 총 8년 중에 A, B, A의 구조를 보이는 게 전체 딱 5개예요. 그러니까 5개, 3개는 아니야. 찾아볼게.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A, B, A 아까 했지?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것도 A, B, A지? 그래서 이런 게 A, B, A 구조를 보이는 연이구나. 1연, 2연, 3연이 A, B, A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데 사연은 아닙니다. A, B, A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것도 좀 알아놔. 그쵸? 여기 서리법 아까 얘기했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갑시다. 나머지는 거의 반복이라서 금방 끝나요. 자, 청산과 바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적 시어 중에 하나고 이상향 혹은 도피처라고 했습니다. 청산과 바다는 이상향 도피처 맞잖아요. 후렴구를 각 연에 반복 사용. 주제를 표현하면 큰일 나요. 주제하고 상반됐다 했어요. 그 다음에 대립 웃기네 비교의 대상인데 혹은 공통점을 갖는 대상이고 동병상련의 대상이라고 했다. 감정이입이니까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같은 처지의 대상이다 할 때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나도 슬프고 쟤도 슬프고 나랑 똑같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돌 얘기는 아까 얘기 딱 끝났는데 하나 외우셔야 돼요. 돌은 그냥 상징인데 어쩔 수 없어요.
고독과 비애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외우세요. 예, 돌은 뭐라고요? 고독과 비애의 운명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어디다 던지려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디다 던지고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지는 알 수는 없어. 내가 뭐 운명을 관장하는 사람 속마음 모르잖아. 근데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여기 나와.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또 고독한 거야. 돌에 맞아서 운이 노라 해서 그냥 돌에 맞아서 온다는 거는 운명에 대한 극복 의지? no! 운명적 체념, 울고 있다. 그냥 울어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체념, 내가 이 시의 특징, 아까 성격, 체념적이라고 했죠? 왜 체념적인지 말해봐. 그러면은 아까 밤은 또 어찌하리 있고 밤 뭐 외롭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거. 돌에 맞아서 운다. 돌에 맞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지. 내가 슬픈 그런 비애와 고독의 운명을 타고 난 것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체념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바다에 대한 동경인데 이제 청산 말고 바다도 이상향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다 설명 안 할 필요도 없어. 바다하고 청산이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알면 되고, 또 하나 아까 산에서는 뭐 먹는다고 했죠? 머루랑 달에 먹는다고 했죠. 이제 바다에 왔으니까 바다에서 나는 음식 뭐가 얘기했지? 나문재, 굴, 조개. 나문재, 미역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나문재, 굴, 조개, 뭐 이런 소박한 음식. 굴 비싸지 않나 지금은? 아무튼 나문재, 굴, 조개와 같은 바다에서 나는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겠다 해서 대응입니다. 대응. 바다와 청산이 대응되고 나문재와 굴조개, 그리고 뭐가 대응되죠? 예, 아까 돌아가봐 기억 안 나면은 머루 다래가 대응됩니다. 대응된다는 건 같은 의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대한 동경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해석이 좀 까다로운데 이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또 듣고 나면 그렇게 막 잘 잊어버리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애정지 외딴 부엌인데 외딴 부엌에 이제 혼자 살면서 외딴 부엌에 가다가 뭘 들었대. 가다가 듣노라. 뭘 들었지? 애정지 부엌에 가다가 들었대. 뭘 들었냐면 사슴이 디어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들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1.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만약 봤다면 있는 거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쳤다고 안 하고, 이게 정신병인데 그렇게 안 하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것. 근데 그런 불가능한 일, 즉 기적, 미라클, 불가능한 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정도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보통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이 사실은 사람이다. 사람의 잘못된 표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음악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연주한다. 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재주 부리는 사람이면.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 3번하고 비슷한 해석이 되는 건데, 뭐 사람이 음악을 연주했다든 사슴으로 분장한 사슴탈을 쓴 광대가 연주했다든 둘 다 어떤 다른 사람의 연주 혹은 광대들이 하는 노름, 광대들이 이제 보통 산대도름이라고 해서 그냥 약간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건데, 마을에서 연희를 하는 건데, 축제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사슴탈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해금을 연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래,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괴로움을 잊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냥 사슴이라고만 해석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고, 사람이나 광대라고 해석하면은 이런 노래 연주를 듣던지 아니면은 광대 노름과 같은 그 광대들이 어떤 악기 연주 들으면서 좀 외로움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외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갔어요. 부엌에. 아까 7원에서 부엌에 간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갔더니 부엌에 갔더니 이런 뜻이야. 애정지에 갔더니 부엌에 갔더니 아이고, 부엌에가 여기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부엌에 갔더니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배가 부른 독에,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독에, 항아리죠. 설진강수를 빚는구나. 설진강수가 제가 알기에는 그냥 설진강수 자체가 독한 술이거든요. 독한 술.
근데 너네 자습서는, 너네 교과서는 설진이 설익은, 덜익은, 설익은, 덜익은, 여기 덜익은, 설익은. 그래서 덜익은 술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교과서마다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설익은 술을, 설익은 독한 술을 빚는구나. 아, 술이 좀 독해. 설익은 독한 술을 빚는구나. 제가 맨 처음에 술 먹고 잠깐 현실의 괴로움을 잊자라는 그런 태도 자체가 좀 체념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설진 강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을 발효주예요. 다 이제 밥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리쌀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이제 발효주, 곡주를 만드는데, 곡물로 술을 만드는데, 이제 발효시키면 밥알이 이렇게 티밥처럼 발효되니까, 이렇게 발효되면서 곰팡이가 이렇게 효모로, 이렇게 뭐 잘은 모르지만 곰팡이인지 효모인지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아무튼 이렇게 발효되면서 얘가 티밥처럼 불어나, 곡식이.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곰팡이죠, 곰팡이. 술 만드는 곰팡이. 근데 이거를 이제 조롱꽃, 꽃 모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얗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조롱꽃 모양의 누룩. 얘가 하얗게 뜬 게 누룩이야. 그러니까 누룩을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라고 보는 거야. 그냥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술의 재료죠? 술이죠? 누룩이 매워. 냄새가 맵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맵다. 냄새가 이제 술이 익어가면서 냄새가 매워서 나를, 이게 해석이 생략되네. 나를 잡사오니, 나를 잡으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술을 보니까, 아, 이 술을 먹고, 이 독한 술을 먹고, 아직 덜 익었지만 독한 술을 먹고, 아, 이 냄새 보니까 독하네. 그래서 먹고 그냥 디비즈 자고, 잠깐 나의 이런 고독이나 슬픔이나 비애를 잠깐이라도 잊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술을 잡았다가 아니라, 술잔을 잡았다가 아니라, 술이 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거를 참고로 주객전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주객전도. 술이 나를 잡았다. 내가 술잔을 잡고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았다. 나 좀 마시고 가. 이렇게.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그래서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자기의 정서를 드러내는 건데, 좀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인 거야. 체념적 정서를 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술이 나를 잡으니, 아니 마셔야지. 술이 마셔야지. 내가 어찌하리 있고 술 먹고 잠깐 있자. 이런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주객전도의 표현으로. 그래서 체념적 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내 어찌하리 있고, 이거는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 다른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너희 학교 교과서에만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술이 나를 잡으니가 술로 시름을 달랜다라고 얘기했잖아. 일시적으로 달래는 겁니다. 술 먹고 시름을, 내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요. 술 먹을 때만 괜찮고 다음날에 머리만 더 아픈 거야. 근데 일시적 갈등 해소의 매개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됐고, 다 해석이 그렇게, 모든 교과서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참고로 술이 임을 잡음이라고 해서 술에게 임을 빼앗긴 거, 참 맥락적으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이별한 여자가 쓴 시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이게 이별한 실연한 여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해서, 그럼 은장도가 여자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실연한 여자라고 보면은 술이 임을 잡으니 해서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 거죠. 그래서 술에게 임을 빼앗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건데, 만약 그런 필기가 있으면 이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냥 내가 술 먹고 잠깐 시름을 잊고자 했다라는 뭐 체념적 태도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잠깐만, 여기 보시면 설진 강수는 화자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근본적으로 틀렸고, 일시적 해소라고, 일시적 위안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먹고 잠깐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냥 초벌만 했는데도 청산별곡이 되게 길어서 좀 짜증이 나는데, 꼭 영상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요일날 봐요. 안녕.